현자들의 죽음, 소크라테스에서 부탁까지, 고미숙 지음, 죽음에 대한 명랑하고 심오한 탐구, EBS 북스. 8번째 120페이지. 3장 마하트마 간디. 우리 또한 다르지 않다. 아무리 죽음을 모른 척하려 해도 도처에서 죽음을 마주한다. 사고로 죽고 스스로 죽고 병들어 죽는다. 18페이지. 가족도 죽고 친구도 죽고 지인들도 죽고 또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머나먼 타국에 사는 이들도 계속 죽는다. 홍수로, 역병으로, 전쟁으로 죽고 또 죽는다. 해서 늘 불안하다, 늘 공허하다. 아무리 모른 척해도 죽음이 도처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여 현대인들이 앓는 심리적 질병의 밑바탕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짙게 깔려 있다. 그리고 여기엔 이미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다. 죽음은 참혹하고 끔찍하고 슬프고 비극적인 것이라는. 과연 그런가? 그렇다면 좀 이상하다. 죽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지구는 살아있는 존재들로 잡으려 숨쉴 공간조차 없어질 것이다. 대지는 물론이고 바다도 하늘까지도. 그러니 지구가 계속 운행되고 누군가가 존재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죽음이 있어야 삶이 있다. 한데 우리는 왜 죽음을 그토록 끔찍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죽음은 보편적인 사건이고 죽음이 있어야 세계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나의 죽음이 아니면 좋겠다는 것, 즉 나만 안 죽으면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안 죽으면 좋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이유는 죽음을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말면 삶의 지반 또한 지극히 협소해지기 때문이다. 나만 죽지 않으면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가 과연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리가 있겠는가? 나만 지속하면 되고 나만 증식하면 된다. 이것은 바로 자본의 속성 아닌가? 어느새 우리는 자본과 혼연일체가 되었다. 자본과 삶과 영혼의 삼위일치. 결과는 역설적이게도 생의 의지가 점점 더 희박해진다. 우리 시대 청년들이 그 증거다.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삶에서 죽음을 완전히 분리해놓고선 다시 죽고 싶다고 아우성친다.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나는 확신한다. 이 대지의 생의 의지가 약동하기 위해선 반드시 죽음과 대면해야 한다고. 죽음을 마주하는 그만큼 삶의 능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19페이지. 죽음을 탐구하기 딱 좋은 시대.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시대가 죽음을 탐구하기 딱 좋은 시대라는 것이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다. 구석기 시대 이래 인간의 평균 수명은 이것의 반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쟁으로, 노동으로, 특히 자연재해와 역병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만 이전에 생을 마쳐야 했다. 20세기 중반에도 평균 수명은 60세 안팎이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60대를 노인으로 분류해야 할지 말지를 놓고 고심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디지털 문명 4차 혁명 덕분이리라. 육체노동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영양은 과잉 공급되고 역병이나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그 결과 아주 많은 시간의 여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진정 인류사의 축복이다. 오랫동안 염원하고 기다려온 그런 시대인 건 분명하다. EBS 클래스 E 시리즈 44 현자들의 죽음 소크라테스에서 부탁까지 1판 1쇄 발행 2023년 12월 31일 1판 3쇄 발행 2024년 6월 10일 지은이 고미숙 편애니 김유열 디지털학교 교육본부장 유규호 출판국장 이상호 교재기획부장 박혜숙 교재기획부 장효순 북매니저 윤정아 이민혜 정지현 경영선 책임편집 이상호 디자인 이희정 인쇄 우진 코니티 편행곳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출판신고 2001년 1월 8일 제 2017-0001935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대표전화 1588-1580 ISBN 978-547-8151-0 04300 978-547-5388-3 세트 고미숙 2023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파본은 구입 최소 교환해드리며 관련 법정에 따라 환불해드립니다. 제품 훼손 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120페이지 간디는 자신에게 물었고 나아가 모든 이들에게 묻고 있다. 섹스에 대한 정욕과 사랑의 윤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아마 다들 불편할 것이다. 누구를 사랑하면 다 그런 거 아닌가? 그렇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수준이다. 사랑이 아니라 정욕의 노예라고 해야 맞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역시 불편해한다. 그래서 결국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끝나곤 한다. 그저 열렬히 원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믿고 싶다. 근데 문제는 그게 또 지속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욕망은 채우는 순간 혐오로 바뀌어버린다. 그때부턴 또 다른 대상을 찾아 헤맨다. 그래서 다시 질문이 시작된다. 나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던가?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사랑한 게 아니라 욕망했다는 것을. 다시 원점이다. 정욕의 탐닉과 사랑의 윤리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간디는 이런 질문을 20년 동안 자신에게 던져왔다. 진정 사랑한다면 정욕이 아니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아니, 정욕의 유혹을 벗어나도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마침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고 이제 더는 아이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자 마침내 이 기나긴 고뇌와 번민을 끝내기로 작정한다. 정욕이 주는 번민이 아니라 사랑이 주는 평화를 선택하기로. 사랑이 주는 평화? 물론 아내도 흔쾌히 동의했다. 어릴 때부터 정욕을 누린 시간은 충분했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겠노라 선언한
남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또 하나, 그는 바가바드기타의 추앙자로서 늘 봉사에 대한 의무를 새기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시민운동은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이 부여한 공동체에 대한 봉사의 연장이었다. 이 봉사를 온전히 실현하려면 사유재산과 가족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경우 대개 공적인 삶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출가자 혹은 성직자의 길을 간다. 간디는 그 점에서 아주 달랐다. 그는 세속에 머무른 채로 욕망을 제어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야말로 좁은 문이다. 간디의 결심을 들은 아내는 이번에도 기꺼이 동의한다. 그렇게 정욕도 소유욕도 다 내려놓은 채 아내와 함께 진리와 봉사의 길을 함께 걸으면서 무려 62년을 해로한다. 그가 시도한 모든 정치적 결단과 실천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런던에서 바가바드 기타를 만난 이후 신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붓다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그리고 자이나의 교회에서 비폭력을 배우고 존 러스킨과 덜스토이에게서 무소유와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배웠다. 그는 배움에 관한 한거의 물먹는 하마에 가깝다. 모든 진리를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즉시 실행에 옮긴다. 물론 달팽이 속도로 한 걸음씩. 아임사가 신의 뜻이라면 그것은 적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치열하게 저항하되 적을 경멸하거나 증오하지 않는다. 투쟁이 시작되는 타이밍을 영국 당국에도 반드시 알려준다. 사티아그라 운동이 유혈 사태로 번지자 그 즉시 중단을 선언하고 법정에서 자신에게 가장 엄한 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한다 등. 성욕 못지않게 예민한 주제인 돈 혹은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영국 유학 시절부터 그는 가계부를 꼬박꼬박 썼고 동시에 불필요한 생활비를 하나씩 줄여간다. 2개였던 방을 하나로 줄이고 아침 식사는 손수 만들기로 한다. 그러자 하루 1실링 3펜스면 충분했다. 그 결과 내적 생활과 외적 생활이 잘 조화되었고 내 생활은 확실히보다 진실했고 내 혼은 무한히 기뻤다. 10. 생활의 리듬과 혼의 기쁨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간디의 인생 전략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후 사회적 활동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는 관리인처럼 행해야 한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면서도 피천 한 푼도 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11. 실제로 그는 그렇게 했다. 남아프리카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할 때 그는 투명하고 꼼꼼하게 회계를 정리했고 덕분에 운동단체 안에서 돈으로 인한 불화를 겪지 않았다. 오히려 단체의 자금이 넉넉해져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돈에 대한 이런 태도가 훗날 스와라지라는 자치와 자립의 경제학으로 이어진다. 생활의 간소함과 무소유라는 진리, 돈의 투명성이라는 공적 윤리가 독립운동의 중요한 전략 전술로 연결되는 것. 이것을 일러 진리와 기쁨의 정치 경제학이라 해도 좋으리라. 정치가 다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자신을 정화하는 활동이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민중을 위한 투쟁에 헌신했지만 결국은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겼다면 그것이 과연 승리일까? 그래서 모든 정치적 활동의 베이스에는 영적 윤리가 작동해야 한다. 아임사와 무소유 그리고 자기 정화하는 과정이 없다면 결국 정치는 누가 더 나쁜 놈인가를 내게 하는 아수라장이 되고 만다.
아힘사와 무소유 그리고 자기 정화하는 과정이 없다면 결국 정치는 누가 더 나쁜 놈인가를 내게 하는 아수라장이 되고 만다. 하지만 간디의 정치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진리와 내면, 진리와 생활, 그 사이의 카오스를 기꺼이 견디고 거기에서 오는 긴장과 전율을 조금도 피하지 않았다. 하여 그는 투쟁이 깊어질수록 분노와 미움이 아닌 자비와 공감의 강도가 높아졌다. 자비와 공감의 강도가 높아져야 한다. 어떻게 이런 기발한 정치를 상상해낼 수 있었을까? 진리의 영을 링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려면 가장 보잘것없는 미물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애타게 올라가는 사람은 생활의 어떠한 면도 등한히 할 수는 없다. 그것이 나의 진리에 대한 헌신이 나를 정치로 끌고 들어간 이유다. 12. 그러므로 그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말한다. 종교가 정치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13. 정치도 종교도 진리도 영성도 자본이라는 요일신에 굴종하여 갈 바를 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울림을 준다. 간디의 후계자이자 독립 인도의 초대 총리였던 네루는 간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의 미소는 경이롭다. 남들에게 쉽게 번져가는 웃음소리와 환하게 빛나는 경쾌한 마음. 노년에 접어든 이후 이 빠진 미소는 간디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적에게조차 환한 미소와 유머를 던질 수 있었던 존재. 진리와 정치가 하나인 그런 존재에게 아픔은 슬픔은 있을 수 없다. 매일 매 순간이 기쁨이었으리라. 우리는 과연 언제나 이런 진리와 기쁨의 정치 경제학을 꿈꿀 수 있을까? 과연 언제나. 125페이지 5. 나의 삶이 곧 나의 메시지다. 걷기, 굶기, 쓰기. 남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지도 15년 정도가 되었다. 이제 간디는 미소 짓는 노인의 이미지로 인도의 수백만 군중을 번개처럼 사로잡았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구도자도 정치인도 아니고 신비주의자도 현실주의자도 아니다. 바이샤도 아니고 브라만도 아니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모든 것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그는 인도 그 자체였다고. 눈부신 토약이다. 낯가림이 심해서 변론지를 제대로 읽지도 못했던 그 청년 변호사가 아내와의 정욕에 불타 아버지 임종도 지키지 못한 그 못난 아들이 모든 종교, 모든 계급을 다 아우르는 인도 그 자체로 추앙받다니 말이다. 물론 그는 마지막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인도 자체가 아니라 인류 그 자체가 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는 단지 인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인도를 위해 봉사한 것일 뿐, 궁극적으로 그의 삶이 향한 곳은 신이자 인류, 나아가 생명을 가진 존재 전체였다. 그는 단호하게 외친다. 나의 애국심은 나의 종교에 대해 보조적이다. 나는 아기가 어머니의 젖에 매달리는 것처럼 인도에 집착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네가 나에게 필요한 마음의 양식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14. 만일 그네가 이 양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나는 피가 흐르는 내 영혼을 위해 히말라야의 눈덮인 높은 봉우리로 물러날 것이다. 15. 그렇다.
평범하고 어류투성이의 청년으로 하여금 저토록 드높은 경지에 오르게 한 원천은 진리와 영성이었다. 하지만 그를 더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 진리와 영성을 현장에서 오로지 구현해 냈기 때문이다. 그 진리와 영성을 현장에서 오로지 구현해 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 궁금하다. 그런 심오한 비전을 세속적 현장에서 구현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지? 종교적 차원에서 말하면 수행의 구체적 방편이고 정치적으로 말하면 전략 전술이다. 짐작하다시피 매우 간단하다. 그는 매일 걸었고 굶기를 밥 먹듯 했으며 틈만 나면 썼다. 걷기, 굶기, 쓰기. 먼저 그는 걷기의 달인이다. 그의 모든 행위는 걷는 데서 시작한다. 그의 걷기는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유학생활 무렵 생활비를 절약하려고 그는 무려 16km를 걸어 다녔다. 그러면서 걷기, 산책이 주는 효능감을 제대로 익혔다. 변호사로 성공하고 시민운동가가 된 이후에도 그는 날마다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영국을 상대로 불복종 투쟁을 할 때 그의 걷기는 최고의 정치적 전술로 발휘된다. 그의 생애, 나아가 인도 독립운동의 가장 눈부신 페이지가 바로 소금 행진이다. 1930년 3월 2일 간디는 영국 당국에 통보한다. 9일 후에 사티아그라하가 시작될 것이라고. 투쟁이 시작되면 적에게 가장 먼저 알린다는 게 그의 원칙이었다. 드디어 3월 12일 70명의 아슈람 회원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는 걸었다. 수많은 사람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매일 1시간씩 물레를 돌렸다. 메시지는 소금새에 저항하라. 영국은 인도 바다에서 채취한 소금을 인도인에게 팔면서 소금새를 부과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영국은 인도 바다에서 채취한 소금을 인도인에게 팔면서 소금새를 부과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수많은 이들이 동행하기 시작했다. 아마다바드의 사바르마티 강변에서 시작하여 단디 해안까지 이르는 약 380km에 달하는 대장정이었다. 총 24일 목적지에 도착했을 즈음 그와 함께 걷는 무리는 수천 명이 되었다. 하룻밤 밤샘 기도를 마친 그 다음 날 그는 바닷가에 몸을 구부려 한 줌의 소금을 집어 올렸다. 그를 따르던 군중들 역시 소금을 줍기 시작했다. 소금에 대한 열정이 전 인도에 흘러넘쳤다. 그 순간 역사가 움직였다. 라는 아포리즘이 이 장면에서 탄생했다고 한다. 단지 그랬을 뿐이다. 그리고 소금을 집어 올렸을 뿐이다. 그것만으로 메시지는 충분했다. 아니, 폭발적이었다. 그는 뜻밖에도 퍼포먼스의 달인이었다. 그가 움직이면 모든 언론, 모든 카메라가 그를 주시하며 뒤를 따른다. 동시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생생하게도 전 인도, 전 세계에 중계된다. 영국에서 배운 민주주의와 미디어의 위력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최대 무기이자 장기인 굶기. 최초의 정치적 단식은 1918년 아마다바드시 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켰을 때 시작되었다. 그의 단식은 노동자와 회사 양쪽에 큰 울림을 주었고 양측의 교섭에 상당한 힘을 발휘했다. 이후 단식은 간디만의 특별한 정치적 행동으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목숨을 건 단식을 대단식이라 한다. 대영 제국과의 투쟁은 물론이고
불가촉 천민의 분리,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의 대결 같은 결정적 국면에서 그는 대단식을 시도한다. 사티아그라하, 아힘사 등 그의 정치 활동의 구체적 성취는 늘 단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점에서 비폭력, 불살생은 절대 수동적인 저항이 아니다. 가장 능동적인 행위다. 폭력을 두려워하는 비겁자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다. 그렇다면 비폭력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는 최고의 수단이 무엇일까? 자신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자살 테러나 분신도 그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와 원한의 파토스를 야기한다. 과격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고요히 요동치게 할 수 있는 것, 굶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가 단식을 시작하면 사람들은 차분히 깊게 사유하기 시작한다. 인도의 영성은 희생제의를 중시한다. 신화에 따르면 태초의 인간인 푸르시아의 희생으로 인간과 만물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여 희생은 창조의 원천이다. 간디의 단식 역시 일종의 희생제의다. 그의 식욕과 음식, 궁극적으로는 목숨까지 건다는 점에서 그렇다. 정치적 효과는 엄청났다. 그가 단식에 돌입하면 인도는 물론 영국 당국까지 초긴장에 들어간다. 같은 편에게는 희생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일깨우고 적에게는 당혹감과 죄책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최고의 전략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가장 쉽고 평이한 일이었다. 왜? 늘 단식을 해왔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종교적 이유로 단식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을 봐왔고 영국에서 채식주의자가 된 이래 입맛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단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병이 들었을 땐 일단 단식부터 시작했다. 특히 그는 성욕을 제어하려면 반드시 식욕을 통제해야 한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되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양생술의 기초이기도 하다. 육식과 과식은 성욕이 항진하는데 땔감을 제공한다. 거꾸로 성욕이 항진되면 고기와 술 등과 같은 뜨겁고 열량이 높은 음식을 맹렬하게 탐하게 된다. 그러므로 타고난 수명을 보존하고 일상을 조화롭게 이끌려면 식욕과 성욕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런 원리가 공론장에서 등장하면 바로 정치가 된다. 부모들은 잘못된 자식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오만 가지 음식을 먹인다. 그래서 그들의 체질을 망쳐놓고 인공 맛에 혀를 길들여 놓는다. 그렇게 먹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결국 몸이 병들고 뒤틀린 입맛으로 살게 된다. 어린 시절 잘못된 식생활에 좋지 않은 결과는 우리의 걸음걸음에 뒤따라온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돈을 낭비하고 너무 쉽게 의료인의 밥으로 전락한다. 16. 어떤가? 이게 20세기 초 인도에서 나온 진단이라는 게 믿어지는가? 이런 원리를 간디는 영국의 채식주의자들에게서 배웠다. 당시 서구 지성인들에겐 이런 성찰이 있었다. 현대인은 먹어도 너무 먹는다고, 온종일 먹고 또 야식을 먹는다고. 이건 정말 반생명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서구에서 먼저 채식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그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 정말이지 치명적으로 먹는다. 먹는 방송이 거의 모든 채널을 장악한 시대. 한마디로 식욕 자체가
테러가 된 시대다. 그럼 이것은 정치의 영역인가, 생활인가, 종교인가? 간디에겐 이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다. 그에게 정치와 진리 그리고 양생은 하나다. 그런 점에서 모두 쪼개놓고 따로따로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치명적 약점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하나, 쓰기. 그는 말보다 글을 더 좋아했다.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감옥을 최고의 예배 장소로, 최고의 독서 현장으로, 또 글쓰기 학교로 바꾸었다. 수줍음이 많아서였을까? 그는 대중 앞에서 소리 높여 연설하기보다 쓰기를 좋아했다. 그의 연설에 대한 흥미로운 논평이 하나 있다. 그는 소리를 높인다거나 몸짓을 쓴다거나 하는 식의 웅변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순서, 절차 따위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그는 서론 없이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결론 없이 끝낸다. 하고 싶었던 말, 그것이 많든 적든 늘 싶었던 말을 해버리면 그는 이야기를 중단하고 떠난다. 군중은 우레와 같은 환호성을 보낸다. 17. 간디의 타고난 기질인 수줍음과 솔직함이 느껴진다. 어쨌든 그는 쓰기를 더 좋아했고 많은 글을 썼다. 그가 쓴 글들은 정치적 평론이라기보다 삶에 대한 서사이자 수행의 일환이다. 그의 글들이 정치적 논평에 그쳤다면 지금 우리가 간디를 다시 만날 필요는 없다. 이미 너무 다른 시대가 되었으니까. 하지만 간디 자서전을 비롯한 그의 저서들은 불멸의 고전이다. 인류학적 차원에서 삶에 대한 소중한 지도이기 때문이다. 1934년 60대 중반이 된 간디는 국민회의에서도 물러났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은 인도 여행, 탁발승 수행자처럼 망고나무 아래서 잠을 자고 또 걸었다. 그가 한 일은 주로 민중의 일상을 세심하게 챙기는 것이었다. 자급자족의 현황에서 성냥이나 치약 같은 생필품의 제조 등에 이르기까지. 그로부터 몇 년 뒤 그는 오랜 동지 압둘 가파르칸 국경의 간디로 불린 비폭력주의자와 함께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방을 순회한다. 그때 이렇게 외쳤다. 나는 지금까지처럼 여전히 힘이 솟구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진짜로 그랬다. 그는 79세로 생을 마칠 때까지 늘 진리와 정치의 한가운데 있었다. 하여금은 노년에도 늙지 않았다. 늘 길 위에 있었고 수시로 굶었고 또 진실을 기록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세상에 주는 당신의 메시지가 무엇이오? 18. 그는 이렇게 답했다. 나의 삶이 곧 나의 메시지요. 19. 132페이지 6. 마하트마의 위대한 패배. 그날 간디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종전 이래 바로 해방이 되었지만 인도는 좀 시간이 걸렸다. 진짜 올 것이 오고야 말았기 때문이다. 간디가 1925년 대단식 때부터 우려했던 그것이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의 교도 간의 평화는 깨졌다. 그동안 영국이라는 거대한 적 때문에 가려져 있던 봉합이 터지면서 서로 간의 적대와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 소용돌이 한가운데를 장식한 두 명의 정치인이 있었으니 네루와 무함마드 알리 진나가 그들이다. 인도를 이끌 차기 시도는 결정되었다. 오랫동안 간디를 아버지처럼 따르던 네루, 브라만 출신이지만 인도에선 정말로 드물게 무신론자에다 사유주의자였다. 그에 맞서 독립과 함께 인도를 분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슬람 연맹을 대표하는 진나였다. 그는 파키스탄, 즉 순수한 사람들이 나라라는 뜻을 가진 나라를 세우겠다고 결심했다. 인도는 독립과 동시에 둘로 쪼개지는 운명에 처한 것이다. 간디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동안 인종차별, 민족적, 계급적 착취, 불가촉 천민에 대한 종교적 차별, 그 모든 장벽과 마주해야 했던 간디는 이제 가장 치명적인 장벽 앞에 서야 했다.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의 대립이라는. 독립 3년 전 1944년 간디는 진나를 설득하기 위해 그의 저택을 찾아가 18일 동안 긴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어떤 설득, 어떤 제안도 통하지 않았다. 그는 20세기 이래 간디가 만난 어떤 적과도 비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냉혹하고 끈질겼으며 지독했다. 지루한 협상이 계속되자 진나는 자신의 의지를 폭력으로 관철하기로 작정한다. 1946년 8월 16일을 직접 행동의 날로 선포한 것이다. 그 결과 캘커타에서 5,000명의 사망자와 1만 5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벵골 지방에선 이슬람 교도들이 먼저 힌두 교도들을 공격했고 비하르에서는 힌두 교도들이 이슬람 교도들을 학살했다.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 둘 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것이다. 간디는 경악했다. 영국과의 투쟁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폭력이 같은 동족 사이에서 일어나다니, 그것도 양족 다 신의 이름으로. 그때 나이 75세, 간디는 지팡이를 짚고 길을 떠났다. 그는 모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코란, 성서, 바가바드기타를 읽어주었다. 분노에 찬 군중들은 그에게 무례와 욕설, 똥덩어리, 유리조각을 투척했다. 그러자 간디는 샌들마저 벗어버렸다. 그리고 맨발로 걸었다. 많은 사람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수단을 떠올린 이들도 있었다. 그렇게 폭력이 진정되었다. 1947년 8월 15일 인도와 파키스탄이 동시에 탄생했다. 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순간 붉은 요새 위로 영국 국기 유니언잭이 내오려고 대신 삼색의 인도 국기가 힘차게 휘날렸다. 연사들은 밤새도록 간디에게 경의를 표했고 수백만의 군중은 열정적으로 외쳐댔다. 간디는 인도의 아버지, 승리는 마하트마 간디의 것이라고 하지만 간디는 그날 그곳에 있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인도의 분할은 너무 큰 비극, 아니 참담한 패배였다. 남한하고 북조선하고 같네? 그날 그는 동인도의 캘커타 거리를 걷고 있었다. 독립 기념으로 하루 단식을 하면서 대체 누가 상상했으랴. 인도가 독립하는 그날 간디가 그 먼 곳에서 홀로 단식을 하게 될 줄은.
인생은 아니 역사는 이토록 아이러니 투성이다. 게다가 그것은 비극의 소곡이었다. 더 끔찍한 폭력의 향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역사상